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장맛비 걱정 없이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다시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린다고 하니까요.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습도가 높은 편이어서 더위 불쾌감이 더 심하겠는데요. 이런 불쾌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순서입니다. 일부 반찬 토론에서는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나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고령자 면허 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자 운전 제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노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돼 있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그동안 복잡했던 과정을 축소해서 주민센터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운전 제한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해야 하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전할 수 있는 나이 몇 살까지인가요? 또 운전 제한의 기준을 나이로 정해도 되는 걸까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오늘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자, 고령자의 운전 제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나이로 나누는 건 차별이다. 이렇게 운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만약 나이로 선을 그어야 한다면 몇 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셨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정말 오랜만에 출근길이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게 어색하네요.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 끝나고서 잠시 요 기찻길만 건너면 저희 집이거든요. 들렀다가 그렇군요. 회사 가려고 했는데 보통 10분, 12분이면 가는데 45분이 걸렸어요. 길 한 번만 건너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왜 도로도 통제돼가지고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차도 별로 없고 하늘도 쾌청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뭐 방송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뭘 또 엄청나게 해요. 혹시 이번 뭐 날씨 장마로 인해서 좀 늦을 뻔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늘 미리미리 다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어요. 늦길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10시 이렇게 생방인데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 일찍 나올 필요가 있어요? 뭐 일이 있었어요. 운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혹시 뭐 고령 운전자와 사고가 나거나 날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고령 운전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택시 타면 느끼는 게 예전보다 우리 기사님들 연세가 좀 올라갔구나라는 거는 조금 느껴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70 좀 가까워지시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옆에 타면은 제 마음이 약간의 불안함은 좀 있더라고요. 조금 예전보다 좀 반사신경이 조금 둔해지신 걸 제가 느끼게 돼가지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33만여 명이고요. 2015년보다 무려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도 2018년 기준으로 6,8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운전자의 연령도 이렇게 높아진 건데 이걸 막는 건 이동권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따가 제가 수치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사고율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고율이. 이거 물론 그 운전자의 어떤 이동권을 제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피해자가 생기고 또 본인 자신도 또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그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내용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예. 운전 능력이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까지 합니까? 예. 아니, 연령이 당연히 올라갔고 평균 수명이 올라갔고 실제로 노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네.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과속이라든가 또 고개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요즘 나이로만 보면 8, 90대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혹시나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만 65세 이상에게 권장되고 있고 예. 75세 이상은 의무 교육입니다. 예. 그 적성 검사 기간이 이제 3년으로 단축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정도로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인지 능력 검사하고 의무와 치매 그 선별 검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예. 의무 과정 이수 후에는 이제 면허가 갱신되는 지금 상황인데 아니 이 정도면 뭐 안정장치가 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긴 한데 제가 예. 이제 사고율 좀 짚어 드릴 거예요. 운전자가 좀 늘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가 예. 지금 제가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명 중 1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그 10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6배나 증가했고 문제는 이겁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보니까 보험개발원 자료인데 2006년에 7,000건에서 2017년에 29,000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예. 아무래도 좀 인지 능력이나 반응력 같은 게 조금 저하가 오시는 거고요. 그 사고 유형 분석해봤더니 차로 변경하다가 측면 충돌하거나 예. 중앙선 침범 이렇게 공간 능력 저하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급발진 사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 분들은 인지 능력과 시청각 기능이 저하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 시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규제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는. 65세 이상에게 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말하는 건 네네. 좀 너무 65세면 어린 나이 아닙니까?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65세는 사실은 좀 연령이 너무 낮은 것 같고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중간에 좀 쿠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고령 운전자 야간 운전 금지하고 있고요. 호주도 특정 날씨에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밤 돼서 터널 들어가는데 잘 안 보이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70세 이상부터는 뭐 밤에 운전하는 그 금지.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좀 운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75세나 80세 나이는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운전을 반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65세는 너무 좀 젊다에 동의를 하고 거기는 연령을 동의합니다. 올리되 중간에 뭐 조건부를 둬서 야간에 운전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좀 사고 위험을 줄여보고 그런 다음에 수치를 좀 본 이후에 그 이후에 좀 나이를 조정하지만 어쨌든 규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사람의 또 안전을 또 해칠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소 아이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운송사업자, 택시, 버스, 화물은 65세 이상은 매년 정밀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KYH로 시작하신 일본의 택시기사처럼 고령자 운전자의
표시하고 다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해요. 아, 그것도 다른 괜찮네요. 운전자들도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초보 운전처럼. 이제 초보 운전처럼 그거 좋은 고령 생각이네요. 운전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금 조심하고 방어 피하게 운전할 하는.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좋은 생각이네요. 예.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일본처럼 반납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네. 고령 운전자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왜 가속했냐고 묻던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셨고 YTN 청취율 1위 가자님께서는 우리나라 택시기사 나이 드신 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스티커 부착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겠네요.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네. 아까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이걸로 생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예. 조금 다르게 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 면허를 빼앗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민기 팀장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매몰차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차 싶었어요. 그분들은 아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이 됐든 갱신 기간을 정말 짧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자세히 좀 그 능력을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9364번님께서도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운전 적성 검사를 받았는데 운전 제한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전 적성 검사 통과 여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대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을 좀 필요로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5090번님께서는 우리 민기 팀장님 오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보이시네요. 나중에 네. TV 생방송 하실 텐데 이거 끝나고 커피에 낮잠 좀 필요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8161번님께서는 인간의 생명 주기에서 유아와 노인은 동등 곡선에 있다. 유아와 청소년은 노인에 비해 발언권 사회적 이치가 약해서 네. 그들의 권리가 없을 뿐이다. 운전의 경우 한국의 면허시험이 타 국가 대비 약하고 노인의 운전 능력 검증에 충분하지가 않다. 이에 운전권 강제 회수보다는 강력한 검증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검증해야죠. 예.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꾸 그래도 규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네요. 아니, 왜냐면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 운전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까 그 불법 유턴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고정 시설물이나 단독 차량 추돌 사고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고령일수록 안전벨트 미착용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노인 운전자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일 때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마지막 리미트는 둬야 되지 않을까. 75세가 그 됐든 80세가 말씀은 됐든.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런 거죠? 오늘은 좀 약간 빠져나가기 힘든데 어쨌든 그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별도의 시험을 할 때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해서 더 자주.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도 조금 헷갈려지네요. 2584님께서는 우리 전민기 팀장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데 네. 75세 이상은 개인 택시 면허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 밟고 다니고 갑자기 천천히 가다 빨리 가다 좀 불안불안하다고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그리고 0212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니 자꾸 운전하시면서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사고 몇 번 날 뻔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반환 이게 그러니까 매몰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녀들 입장에서는 옆에 타봤을 때 좀 불안불안하고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좀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예. 주장들 하시는 거여서 저도 어쨌든 나이는 우리가 논의해봐야겠지만 좀 그 이상이 되면 반환하는 게 예.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도시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도 교통이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만 농어촌, 산촌 등으로 가면 정말 버스 하나 오는데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역들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운전해야죠. 오늘 준비를 많이 했네요. 저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예전부터 거기는 시간대 맞춰갖고 아마 활동하시는 게 좀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한 해 농사 지어서 수확을 해서 장에 내다 팔아야 돼. 근데 그분들 버스 많이 이용하시던데 TV 보면은 농촌 가는 TV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참 걱정이긴 하지만 농촌이 사실은 길이 더 위험해요. 예. 논두렁 같은 데도 있고 해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사실은 좀 농어촌 같은 데서는 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이게 지금 문제가 농촌 같은 경우는 뭐 고령화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 배차 시간 같은 게 정말 길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증편을 이건 참 버스를요? 어려워. 네, 그러면 참 또 오늘 약간 근거가 좀 미약하십니다. 오늘 약간 제가 좀 미약하네요. 인정합니다. 예.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고 근거도 좀 미약하시고요. 야, 오랜만에 밀리네. 예. 1906번님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젊어도 운전 못하는 사람 많은데 능력 검사를 좀 많이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4593번님께서는 65세 이상 사람의 차량에는 차량 옵션 중에 주행 중 안전을 제어해주는 옵션을 좀 필수로 달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건 자동차 이제 나올 때 거기 부착하는 거군요. 예. 뭐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뭐 보조 제어 장치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걸 필수로 좀 단다든지. 요새 약간 반자동 그런 주행 기술 같은 게 좀 발전해가고 예전보다는 차가 스스로 앞에 이제 딱 쓰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의무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은 83세신데 아직 운전합니다. 시골인데 시골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분들도 그 생각을 있습니다. 못했어요. 제가 시골을. 예. 오늘 굉장히 쉽게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어쨌든 고령자가 운전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은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어쨌든 법으로 규제화된 게 조금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서 이거를 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실히 좀 법제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제 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전민기 팀장님께서는 계속 그 했던 말만 반복하고 돈을 벌어 가십니다. 오늘 돈 반납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니, 그동안 그런 반납처럼 오늘 출연료 반납하고 아니, 그동안 잘했을 때 뭐 더 준 거 아니니까 이거 퉁쳐요, 그냥. 알겠죠.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에머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저희와 괴를 같이 합니다. 해외에서 하고 있다는 야간 운전 금지와 날씨에 따른 규제 좋습니다. 화물과 택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했던 말 계속 하실 거죠?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거 반찬 토론하면서 최영진 아나운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뀐 게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그동안은 사실 꽤 오래 했었는데 들으면서 뭐 저런 말을 하지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노인 그 운전을 좀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러네요. 노인에게만 좀 이슈를 맞추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면 또 노인이 운전 사고를 내요. 그렇게 되면 그 봐라 저 봐라 노인들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게 큰 고정관념이 좀 생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투표도 인지 능력이 없는데 투표까지 시키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죠. 저는 고집 부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어르신들의 능력을 좀 상세하게 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오늘 최 아나운서님 처음으로 이기신 듯 하죠. 오늘 이갈고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기세등등할 수가 없네요, 정말. 다음 주에 열심히 좀 준비해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출연료 반납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야기를 정리해 볼 건데 일단은 연령은 좀 올리는 게 좋다. 공동 의견이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인이 됐으니까 면허 반납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사회 구조가 퇴직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또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그때 면허를 뺏어라. 야, 오늘 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인정. 알겠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는 것도 보기가 안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저희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산모씨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은요 폴더가 돼볼 거예요. 폴더요, 폴더.
접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배워볼 자세가 우타나사나인데요. 예. 우타나사나는 서서 몸통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여보는 전굴 자세인데요. 복부의 근육과 하체 근력이 요구되는 동작이고요. 예. 또 척추와 목의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다리 뒤쪽 근육을 또 써서 다리 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동작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접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리가 길어서? 뱃살이 많아서 예. 이지 않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배워볼 우타나사나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똑바로 바르게 선 자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다리를 쫙 붙여서 일자로 서볼게요. 예. 등허리도 바르게 펴보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허리가 최대한 굽혀지지 않은 상태, 척추 바르게 편 상태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상체 긴장을 빼서 90도로 인사하듯 예.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볼게요. 이 팔 긴장도 빼신 상태로 무게중심을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숙여보는 거예요. 예. 자, 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온전히 실어보시면서 45도까지 상체가 내려왔다 싶으면 예, 두 손을 바닥에 닿도록 해볼게요. 저는 안 닿아요. 안 닿아도 좋습니다. 예. 네, 그 상태로 안 닿아도 좋으니까요. 점점 더 상체가 바닥 쪽으로 내려가면서 두 손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요. 예.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쏙 당겨서 내 머리, 고개가 내 하체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예. 네. 정말 폴더네요, 폴더. 네, 이때 엉덩이가 발바닥에서 일직선상 위에 위치할 수 있게 예. 무게중심을 계속해서 앞발가락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무릎도 펴보시고요. 뒷다리도 쫙 펴져볼게요. 아우, 안 됩니다, 이거. 네, 그 상태로 예. 호흡을 유지해 볼게요. 이 우타나사나는 호흡을 길게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오늘 한 15초 정도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15초 호흡 유지해 보시고요. 유지가 되셨으면은 들이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최대한 척추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고개 맨 마지막으로 일어나 보십니다. 예. 어떠신가요? 조금 어려운 자세이긴 한데 척추가 시원한 게 동작도 간편하면서 좀 이렇게 막 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동작이 정말 간편하거든요. 예. 정말 폴더처럼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척추를 마디마디 느껴서 일어나 보는 그런 자세인데요. 사실 이 우타나사나를 2분 정도 이상 유지해 보시면요. 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릴렉스되는 그런 명상 자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혈압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이 반대로 거꾸로 예. 숙이는 자세이기 머리가 아래로 때문에 향하니까요. 그렇죠. 예. 저혈압이신 분들은 오래 유지하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이제 좀 저혈압이 아니신 분들은 예. 2분 이상 유지하셨을 때 좀 릴렉싱 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명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우타나사나는 여성분들에게 생리통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3분 투자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요가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부는 자동차 상담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침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 또 고민 받겠습니다. 이 시간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코너인데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자동차의 침수 피해가 총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태풍 등을 고려하면 장마가 아직 좀 남았죠.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맘때쯤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혹시 물에 잠겼던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외관으로 보면 침수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침수 차량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스마트폰 마이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비가 좀 안 오는데 맞습니다. 내일부터 또 온대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새 도리어 폭염이 그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참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비가 많이 오면 확실히 차에는 좋지 않습니까? 아주 안 좋죠. 예. 지금 자동차는 약 35%가 전기전자 부품입니다. 아무리 방수나 밀봉 기능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물이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예. 수분, 물하고는 상극관계가 전기전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역시 이 물하고 접근을 멀리하면 할수록 좋다. 특히 요새 전기차도 많이 판매되는데 전기차는 더더욱 물하고 상극관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차량 침수 피해 입는 네. 분들 많으신데 보험 등으로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천재지변이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침수가 됐는데 썬루프를 열어놨다든지 본인이 창문을 열어놔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불법 주차를 했다든지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 있죠. 예.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만약에 차에 문제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천재지변 특히 이제 이 전제 조건은 자차가 돼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럼요. 예, 그 조건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본인이 과실이 없을 때 맞습니다. 예, 예. 네. 침수차의 기준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침수되면 침수차라고 불리는 겁니까? 보통 한 3단계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 안에 발목까지 들어왔을 때를 1단계 정도로 봐주고요. 예. 그다음에 시트가 완전히 올라와서 뭐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경우에는 위에 뭐 허리 높이 이상으로 올라온 거죠. 이게 2단계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예. 3단계는 완전 침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단계 정도인데 1단계인 발목까지 올라온 정도는 일부 침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를 정비를 해서 차를 충분히 운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2단계부터는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예. 완전 침수된 부분이어서 폐차일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선 처리가 돼서 폐차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2단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차량 구매하시려는 분들, 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좀 침수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들긴 하는데 네. 침수 차량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침수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표시하게 돼 있죠. 예.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침수 사실을 숨기고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문제점이에요. 보통 이렇게 침수된 차가 올해 7,000대, 8,000대 다른 해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은 침수 차량에 등장을 했거든요. 예, 예. 보통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보험 정비를 안 하고요. 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흔적을 재서 예를 들어서 정비를 받는다든지 또 이 침수된 흔적을 지우는 부분들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침수가 됐으면은 한 10월 정도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물을 혼탁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괜찮은데 일부가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정부가 제도적으나 법적으로 좀 걸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차가 시장에 들어오는 원리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험사에서 전선 철회가 된 이 완전 침수된 것을 매각 처리할 때 예. 그 매각된 일부분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러주는 거. 그 부분을 어떻게 걸러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침수된 차를 자차가 들어갔지 않은 일반 그 자동차 소유자가 딜러들한테 그냥 직접 매각하는 거죠. 파는 예.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는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 침수된 것은 제도적으로 아예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압착시켜서 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또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나가는 수출 중고차가 작년만 46만 대 정도가 수출됐는데 아예 그 침수차 자체를 수출용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수출에 침수에 대한 것들 별로 따지지 않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제 안에서 시장에서 도입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침수된 차를 표시를 해서
자동차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이거 침수된 차라는 걸 알고요. 또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구입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속이고 완전 침수된 것을 정상적인 차로 속여서 파는 이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사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완전히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일단 규제가 맞습니다. 1, 2단계로서 정부에서 좀 걸러줄 수 있는 망을 좀 만들고 그렇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이 관련된 지식을 좀 갖고 어떻게 하면 침수된 차가 아닌 거를 살 수 있는지 보통 중고차 거래를 할 때 6대 4 정도인데 6이 뭐냐면 사업자 거래예요. 사업체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6명이고 4명은 당사자 거래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 거래인데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장 딜러가 개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거래일 경우에 일본 같은 데는 3%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40%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사자 거래는 아버지한테 차를 물려받든지 뭐 친척이나 친구한테 받는 이게 진짜 당사자 거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당사자 거래는 중간에 위장 딜러가 개입을 해서 수수료만 받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차들 경우에 침수차가 등장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침수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거래의 문제점, 허위 미끼물의 문제점 여기에 이제 침수차가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침수 정도에 따라서는 좀 생명의 위험.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완전 침수된 차를 정상적인 차로 보이지만은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위험하네요. 아예 장치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 장치가 거의 대부분 안전하고 편의 장치가 전기전자 시스템이거든요. 또 달리다가 등화 장치가 모두 나간다든지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침수차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운행 도중에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아니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침수차는 완전 침수된 차는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대로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실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또 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또 흔적을 지웁니다. 서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안전띠 같은 경우에 완전히 끝까지 당기게 되면은 끝부분에 물을 자국이 있거든요. 흙탕물 자국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게 묻어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안전띠 뭉치를 통째로 바꿔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 매트를 본다든지 또는 도어 쪽에 있는 그 고무 패킹 있죠. 이거를 열어서 뜯어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 흙탕물이 묻어 있다든지 찌꺼기가 묻어 있다든지 또 트렁크 바닥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가속 페달하고 하라고 브레이크 페달 쪽에 그 안쪽에 라이트를 비추어서 안을 보게 되면은 그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이렇게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 하부 쪽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흙탕물이 들어온 물자국이라든지 흙이 묻어 있다든지 또 다른 찌꺼기 같은 거 풀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묻어 있으면은 이 침수된 흔적을이라고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침수 차량이었다고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피해 보상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차를 들어갔을 때는 전혀 문제점이 없고 천재지변이라는 거 입증만 하면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선 처리가 돼도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국내 전선 처리에 대한 기준이 차값 대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갈 때 전선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의 가격 자체가 좀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리비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정 정비업소가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국산차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차값 대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넘어가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 거품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선 처리의 기준도 좀 냉정하게 좀 따져서 중고차 가격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고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것들도 너무 과다에 포장해서 일부러 전선 처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좀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단지별로 투명성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허위 미끼 매물이 있게 되면 아예 퇴출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극히 일부분 이런 허위 미끼 매물이나 침수차나 사고차를 멀쩡한 차로 둔갑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벌칙 조항도 좀 강화를 해서 아예 퇴출시키는 이런 노력도 정부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역할에 우리 교수님의 힘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374번님, 안녕하십니까. 2006년식 스포티지입니다. 처음 시동 걸고 나면 엔진이 간간히 꺼질 듯하고 주행 중에 또 멈칫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셨거든요. 일단 제가 들어보면은 엔진 속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연료하고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시동이 꺼짐이라든지 또 아이드럽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아이드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지금 신호등 앞에서 정지를 할 때 시동이 꺼질랑 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켰을 때 시동이 꺼지려고 그러든지, 또는 전기장치를 큰 거 켜게 되면 꺼지는 건 뭐냐면은 이 자동차 자체가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켜주게 되면은 자체 인식을 해가지고 아이들업, 즉 다시 말하면은 RPM을 좀 높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보상을 해주는 이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카본이 많이 껴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몇 년 되면은요, 정비업소에 가서 요새 기능성 스프레이 같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거의 무상으로 해줘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카본 찌꺼기 같은 걸 좀 밟아가지고 뒤로 머플러 쪽으로 빼내는 이런 작업들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줘서 이 입력부터 카본이 낀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충분히 이런 현상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본 청소를 맞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고 다른 요인을 찾는 것이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77번님. 차에 타고 내릴 때 꾸릉꾸릉 소리가 나는데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쇼바 쪽일까요? 하셨거든요. 차 운행 도중에 예를 들어서 조향이라든지 또는 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위에 얼마든지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있거나 하면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좀 지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조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핸들을 틀을 때는 CV 조인트 같은 조향,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그런 조향이나 브레이크 쪽은 아닌데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차가 좀 오래되게 되면은 엔진 마운팅,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화가 돼가지고 있죠.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비업소에 가보게 되면은 이 고무를 교체를 한다든지 몇 군데 바꿔주게 되면은 차에 생기는 소음 같은 것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에 타고 내릴 때 꾸릉꾸릉 소리가 나는 거. 그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무게가 올라갔을 때 이제 가라앉지 않습니까? 내릴 때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고무 마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열화가 돼가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 때 이때 바로 소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정비업소에 가시게 되면 아마 몇 군데 바로 어디가 문제라는 걸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고무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많이 불편하시다면 이런 고무 같은 거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4284번님,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자입니다. 차 운행 중, 기아 변속 시 1단에서 2단에 차가 굴렁하는 느낌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기어 변속이 됩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보통 6년 정도 됐는데 변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변속기 오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차를 한 6년 정도 됐으면은 벌써 변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점검하거나 교체를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각종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아까 엔진 쪽도 말씀드렸지만 카본이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를 점검 안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부분의 변속기 문제 중에서 해당되는 부품이 마모되거나 또는 해당 부품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변속기에서 변속기 오일이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나빠지면서 제대로 성능을 못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 점검부터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지 6년 정도 됐으면은 보통 그 정도 되면은 한 7, 8만에서 10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한 벌써 변속기 오일을 2번 정도는 점검하거나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속기 오일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0340번님, 포트홀을 밟아서 앞 타이어가 터져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갔는데 킬로수가 7만 탄 거랑 안 맞는다고 앞쪽을 함께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타이어는 양쪽 두 개를 같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네 바퀴 다 바꾸시면 좋은데 보통 전륜이면 앞바퀴 두 개만 바꾸시면 돼. 근데 이제 앞에 지금 펑크가 났는데요. 한 타이어를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포트홀 같은 경우가 타이어가 터질 정도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굉장히 위험하시겠네요. 그럼 휠 자체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스틸 휠이나 알루미늄 휠인데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충격받으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균열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지 타이어를 바꿨는데 다시 바람이 샌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휠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틸 휠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게 되면 찌그러지거든요. 역시 사이드 쪽에 이 틈 자체가 벌어지면서 타이어를 새 거로 바꿔주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바꿔주실 때는 두 개를 같이 바꿔주셔야 되는 게 좋다는 거. 한쪽만 바꿔주면은 이 마모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향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점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휠 자체도 꼭 같이 점검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업소에서 앞쪽 다 가려고 말씀하신 것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대신 두 바퀴의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스페어 타이어를 껴주는 차종이다 그러면은 스페어 타이어를 상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러면 이미 수명이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탄력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간혹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썼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점은 없어서 그 타이어를 하나를 갈아줘도 괜찮은 방법인데 일단 뭐 전혀 비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라도 갈아야죠.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포토2와 스파크 구형 미션오일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7, 8만에서 10만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한 6, 7만 정도쯤에 교체를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매뉴얼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6만에서 한 10만 정도니까 미리 이제 그렇게 주행거리가 크지는 않다 그러면 점검만 먼저 하시고요. 변속기 오일 상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미리 한번 교환하는 것도 자동차의 상태를 굉장히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토2와 스파크라고 하면 트럭과 경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둘 다 미션오일 교환 주기는 뭐 큰 차이가 비슷합니다. 없습니까? 차이는 없는데요. 보통 이제 한 2, 3만 정도 차이가 나요. 매뉴얼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폭넓게 말씀드린 이유가 6만 경우도 있고 10만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어제 클러치를 밟았다가 떼면 클러치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비소에 갔는데 1번 실린더는 비용이 비싸고 2번 실린더는 비용이 좀 저렴해서 그걸로 했는데 오늘은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 주행해도 괜찮을까요? 하셨거든요. 지금 클러치 하게 되면 수동 변속기인가요? 그죠? 네. 왜냐면 클러치라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만 있고. 그럼 수동이죠. 이게 수동이죠. 클러치라는 게. 클러치 자체는 그 변속기 자체를 띄워주고 붙여주는 역할이거든요. 특별히 문제점은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수동 변속기는요. 고장이 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7, 8만 정도 되면 디스크 판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클러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경차까지도 자동 변속기여가지고 수동 변속기 운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클러치라고 들어본 것도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고 옛날 차량 그렇죠. 한참 된 차량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러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가 6단, 7단짜리가 있는 것들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러치가 아닌가 보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데 평상시에 감각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옛날 차량 뭐 현대사에서 제작한 옛날에 구형 갤로퍼 같은 거 다시 리스토어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수동 변속기가 그리워서 그래서 이제 정부 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보다 한 200만 원 비용도 안 들어가고 20% 이상 연비도 좋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어느 거든지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리턴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중부 지방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 마지막까지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캠핑이나 피서지 야영객들의 안전사고나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